네,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본 것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미국을 이끌어갈 제45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동북아 정세와 또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아직까지 대선 결과 윤곽을 좀 드러내긴 좀 이른 시각인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오른쪽 상단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97대 8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좀 예상했던 것과 어떤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예, 일부 경합주에서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클린턴 후보가 근소한 승리를 점쳐졌는데 아직 그 분위기를 계속 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경합주가 한 10개 주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인단이 많은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이 네 개 주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지역인데 예. 현재로 봐서는 아마 지금 그 플로리다만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고 예. 나머지 세 개 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의 배분으로 봐도 약간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 스윙 스테이트 즉 강압주에서도.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큰 변화보다는 약간의 클린턴 후보의 우세의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경합주가 저렇게 좀 팽팽하게 나오는 건 그동안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 동부 지역에 좀 집중돼 있는 경합주 중심으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네. 앞으로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겠죠. 네네. 자, 지금 저희가 앞서 워싱턴 특파원과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선거 인단의 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선 투표와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고 각 주가 큰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연방 대통령 뽑을 때는 각 주가 단일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승자 독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에 대한 발언권도 주표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구 규모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인구 큰 주와 인구 작은 주에 대한 선거인단 수가 다른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 경합주에서 1표만 한 1% 더 이기더라도 전체를 다 가져가는 그런 식의 그 일제 각본 같은 그런 식의 제도가 있어서 지금 전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그동안 앞서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경합 지역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경합 지역 한 군데 한 군데가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오클라호마, 테네시, 미시시피에서는 좀 승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짚어주고 있는데 앞서서 사실 플로리다 얘기를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플로리다가 사실은 굉장히 나름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던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플로리다가 선거인단 수로 봤을 때 미국 50개 주 중에 세 번째 즉 캘리포니아가 55개 가장 많은데 많죠. 텍사스가 38, 네. 그리고 플로리다가 뉴욕과 함께 29개로 미국에서 공동 3위의 선거인단이 많은 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뉴욕 같은 데는 항상 민주당이 가져가고 또 캘리포니아도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이 플로리다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플로리다의 그 선거인단 수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경합주 민주당 공화당 어디서도 가져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바로 이 플로리다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죠. 또 하나는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전체 국민이 더 어떤 후보자를 뽑더라도 그 전체 국민의 어떤 절대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주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즉 누가 270개의 선거인단 수를 먼저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전체적인 미국 선거를 봤을 때 미국 전체 국민 유권자의 몇 프로가 더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것과는 사실은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선은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하느냐보다는 각 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갖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주에서는 작은 숫자라도 많이 이기고 다른 주에서는 큰 숫자로 진다면은 그러면은 선거 전체적인 국민의 투표는 적을지라도
선거인단을 더 얻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우리하고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12월 달에 이제 최종 선거인단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투표가 사실상의 이제 대선 승리자를 결정하는 투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전부 투표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표를 그렇죠. 하는 건 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선거인단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차이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네, 해주셨으면 예를 들면 좋겠어요. 지금 플로리다의 선거인단이 29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플로리다 선거 결과에서 한 명이라도 더 얻은 후보가 이 29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하면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거죠. 네, 뽑는 건데 예. 하여튼 유권자주의 표 중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한 명이라도 더 얻은 그 후보자가 예. 플로리다의 29명이라는 선거인단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12월 달에 가서는 이 선거인단들이 가서 네. 두 후보 중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선거인단들은 거기서 결정난 그 결정대로 99.9% 그대로 여태까지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은 이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지만 네. 이 선거인단이 누구가 선거인단에 그 더 우세한 상황으로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은 난 거죠. 왜냐하면 네. 그대로 가서 투표를 하니까.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 결과로 좌우할 또 어떤 변수 중에 하나를 많은 분들이 인구 구성의 변화다. 특히 그중에서도 히스패닉계가 증가한 것을 꼽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요새 나오고 있는 러스벨 트렌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그 쇠락한 공업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가 강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는 이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노동조합원들은 이제 민주당을 찍는 거죠. 그러다가 그쪽에서 지금 그 자유무역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으니까 그 민심을 파고들게 도널드 트럼프고 그쪽에서 트럼프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반면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히스패닉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 공화당 쪽에 유리한 점이 없잖아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바로 이민 정책을 갖고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식으로 자주 함으로써 그랬죠. 히스패닉계들이 이제 이쪽에 분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인구 구성 변화가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정치를 단지 전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구 변화와 함께 동시에 이제 또 사실은 그분들이 조기 투표 성향도 이번에 최대 변수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던데 조기 투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변수가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조기 투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히스패닉계의 인구의 증가도 있었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 히스패닉계의 이 조기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게 지금 현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어쩌면 클린턴 후보가 이제 상당히 유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주계층은 미국의 흑인이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 계층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백인이면서 그렇죠, 소득이 백인이죠. 많지 않은 서민 계층들인데 네. 사실은 이 백인의 서민 계층들도 미국이 땅이 너무 넓고 선거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선거 투표율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백인 서민 계층의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것도 이제 큰 요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클린턴과 트럼프의 선거를 좀 더 재밌게 이기를 하면은 네.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 정치의 메인스트림 엘리트와 그동안 참아왔던 백인 이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공격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 백인 서민들이라든가 또는 그 이민법 같은 데 문제를 갖고 있는 이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이 상당히 투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 면이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이익이면서 또 불리한 면이겠죠. 네. 또 하나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성희롱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네, 그 트럼프를 사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찍고 싶은 백인 서민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상당한 그 미국만의 이익을 위하는 그러한 미국의 소위 애국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클린턴을 찍고 싶더라도 겉으로는 나는 클린턴을 안 찍어. 저런 사람은 찍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 표겠군요. 속의 이익에 있어서는 예. 찍고 싶은 경향이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겉으로는 클린턴을 비하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 이익 때문에 속으로는 클린턴을 찍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꽤 있을 수 있다. 만약에 클린턴이 이번에 승리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많았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작 그 여론조사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던 게 이제 투표소 가서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숨은 표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전망이시겠군요. 그러니까 뒤집어진다는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 그 EU 탈퇴를 위한 그 소위 브렉짓 투표 때 아니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여론은 잔류가 많았는데 열어보니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익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EU에 남는 것이 영국의 국가에게 맞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EU에 있어서 뭐 이민들 많이 들어와야 이민도 받아야 되고 난민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영국처럼 자존심 강한 나라 위에 EU가 지배한다는 것도 기분 나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국가유에 투표를 해주고 나는 기분 네. 나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속으로 많았던 거죠. 방금 예. 남궁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트럼프를 차마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다 상식 있는 척 하느라고 다 찍어주고 나는 네. 기분 나쁘니까 트럼프를 찍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까 우리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지금까지 정치권이 제도권 정치권이 미국의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 실상, 사회적 실상, 그다음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불만이 쭉 있어왔거든요. 그랬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아웃사이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클린턴은 그야말로 제도권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영부인부터 상원의원에다가 국무장관에다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반감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도 사실은 지금 짐작하기 어렵게 되고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분열과 갈등만 드러냈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돼도 과연 이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매우 힘들죠. 예. 우리가 여태까지는 사실은 우리 정치를 생각할 때 뭐 분열이 심하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도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이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치를 따라서 하는 것 같은 현상이 요새 생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표현이겠군요. 네,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뾰족하게 없다. 그런 예.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클린턴은 이제 벌써부터 나는 전체 미국의 대통령이다. 뭐 민주당의 대통령이나 나만을 뽑아준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언급한 것 같이 이 두 후보 모두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 미국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매우 어렵다는 데서 인식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요. 지금 중간에 집계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트럼프가 한꺼번에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128표, 클린턴이 97표. 굉장히 지금 30표 차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합 지역 중심으로 이게 표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대로 간다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교수님? 자막이 나왔을 때 네. 플로리다주에서 91%를 개표를 했을 때 한 2%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그럼 플로리다가 트럼프로 갔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29표 지금 할 딱 반영이 테니까. 된 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예. 29표가.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경합주인데 네. 지금 한 69% 정도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네. 노스캐롤라이나에 예. 노스캐롤라이나 일단 지난주 바로 어저께까지 뉴욕타임스에 또 전망을 했을 때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대표적인 세 군데 경합주를 트럼프가 가져가더라도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275대 163이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걸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네. 지금 그 버지니아나 혹은 펜실베니아 쪽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유리한 걸로 나왔는데 네, 혹시 네. 그쪽이 공화당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펜실베니아 버지니아가 13표인데 이게 공화당으로 가게 되면 예. 네. 역으로 또 클린턴 후보는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로 간다고 생각을 했던 예. 오하이오나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져와야 되는 이런 식의 엎치락뒤치락이 일어나는 셈인데 예. 지금 노스캐롤라이나가 트럼프 후보가 유리하면 정말로 펜실베니아는 이러면 안 되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하이오도 지금
뭐라나 이기는 걸로 나오겠지만 네, 그것도 네. 아직도 아직 개표가 완전 안 됐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어떤 후보가 그 당선된다는 것은 선거인단을 270개 이상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나온 것 같이 뭐 128대 97이더라도 중간에 예를 들면 뭐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되거나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갈 거고 아, 또 네.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쪽으로 가면 클린턴으로 많이 가겠죠. 예. 그런데 이제 두 후보가 지금 막상막하기 때문에 아마 한 두 후보다 25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후보가 더 앞섰다고 그래서 결정적이기보다는 그 네. 우세한 지역이 개표가 된 것 같고 예. 단지 지금 우리 김태현 교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이 스윙 스테이트 네네. 이제 경합주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뉴스의 초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로리다,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경합주를 누가 갖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완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예. 단지 플로리다는 29개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데 지금 그 플로리다는 거의 트럼프가 네. 아마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나머지 3개 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표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개표 상황을 백나리 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나리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가상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11시 1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 17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핵심 경합주를 포함해서 동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의 전체적인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득표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0.2%로 다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 45.9%의 전국적인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포인트가 좀 안 되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전국 득표 상황보다 선거인단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선거인단 확보 현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2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매직 넘버인 270명까지는 아직 좀 더 갈 길이 남았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97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는 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8명이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텍사스에서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지금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핵심 경합주의 개표 상황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하이오 먼저 볼까요? 18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초박빙 중에 초박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8.1%,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 48%입니다. 불과 0.1%포인트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하이오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대선 풍향계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태까지 1960년 존 F 케네디를 제외하고는 오하이오를 잡지 못한 채 백악관에 입성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민들도 킹메이커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끝까지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대 격전지 플로리다로 가보겠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플로리다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49.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 그보다는 조금 뒤지지만 47.7%로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경합주 중에 최다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선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됩니다. 유색인종이 상당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유리하지만 북부 백인들, 공화당 지지자인 백인들이 결집하면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경합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1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네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48.8%로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
48.7%로 불과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방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노스캐롤라이나 전통적인 경합주입니다.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세했던 지역인데 2008년에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에 공화당을 다시 선택했는데 자, 2016년 이번 대선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다음 핵심 경합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멀찍하니 앞서가고 있네요. 67.4%의 득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에 비해서 29.4%의 득표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80%까지 앞서 나갔는데 격차를 다소 줄인 지금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1988년부터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트럼프의 공략이 효과를 내면서 지금 어느 쪽으로 표심이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양당의 대표 텃밭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민주당의 대표 텃밭 캘리포니아입니다. 55명이라는 최다 선거인단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선호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리우드의 초호화 스타 군단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대표 텃밭이죠. 이 텍사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텍사스 38명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텍사스 아슬아슬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맹추격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텍사스의 아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 텍사스 공화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경합주와 대표적 텃밭 대표 상황 보셨습니다. 아직은 개표 중반이어서 승패를 점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 과연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지, 도널드 트럼프일지 힐러리 클린턴일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뭐 대표적인 경합주에서 거의 뭐 0.1%포인트, 이거는 뭐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치열한 격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표적인 경합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그런데 지금 아마 플로리다 29개의 선거인단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는 지금 상황에서 아마 클린턴 후보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이제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가 18개, 15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거의 지금 0.1% 차이도 날까 말까 할 정도의 정말로 경합이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주에서의 선거인단 33명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아마 거의 결정적인 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중부 지역 중심으로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서부 지역도 이제 조금씩 개표 결과가 나올 텐데 오후 1시면 이제 캘리포니아 투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면 이제 투표가 끝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래스카까지 이제 투표가 끝날 텐데 서부 지역은 그동안에 좀 약간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편이 아니었습니까? 서부 지역에서 클린턴 후보가 다 지킬 건 다 지키고 추가로 표를 얻지 않으면 예. 어쩌면 이게 중서부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쇠락한 공업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미시간이나 이쪽 지역에서 잃을지도 모를 표를 이렇게 뭐 상쇄를 하는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중서부 지역에서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쪽에서 지금 저 개표가 막 시작을 했는데 초기 개표는 오히려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한 접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직도 결과를 완전히 낙관하거나 혹은 뭐 확신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오전에 들린 소식인데 LA 북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투표소에서 총격 사건이 한 번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이 사건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점인지 드러난 부분은 아직까지 뭐 알려진 부분은 없는데 뭐 4명 정도 사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투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제 그만큼 선거 분위기가 과열됐거나 또는 공화당과 민주당, 클린턴과 트럼프를 주장하는 어떤 그 선거인들 또는 선거 분위기가 상당히
불안하고 긴장돼 있다.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아칸소 지역 하면은 빌 클린턴이 과거에 이제 주지사로 활동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도 이제 주지사의 부인으로 활동했던 지역이었고 관심이 모아졌는데 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 남부 지역의 알라바마, 알칸사라든가 조지아 이쪽 워낙 공화당세가 강한 쪽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 남편이 과거에 주저를 했더라도 그 예. 초기에 저걸 했었지만 그 공화당의 강세는 특히 이제 백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인들의 그 노동자들. 집결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오늘 오후 정도 되면 이제 그 대통령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지금 뭐 초반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뭐 누가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마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번 미국 대선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게 뭐 그동안에 물론 뭐 진흙탕 싸움도 있었지만은 여성 대통령이 되느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느냐, 아웃사이더가 되느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뭐 물론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역사는 뭐 클린턴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트럼프가 되더라도 정말로 아무 정치적인 경력이 없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쓴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아마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네. 단지 여태까지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와서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졌더라도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적극적 리더십을 갖겠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 리더십의 베이스를 동맹이나 군사력의 강화로 갖겠다 하는 게 민주당이나 공화당과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 세계적 또는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국익을 위한 하나의 비슷한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힐러리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초점이 되고요. 예.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 그러한 여태까지의 민주당 공화당에 관계없는 미국의 대외 관계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유지를 지속하겠지만 트럼프는 그러한 국제사회 속에서의 미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거부하겠다. 예. 그리고 신고립주의로 가겠다. 그리고 좀 더 미국 국내의 어떤 경제 발전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태까지의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갖고 있는 메인스트림의 대외 정책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큰 격변이 예상된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